시장은 단순히 조정이 아니라 삭제를 경험했습니다. 은 선물 시장에서 하루 만에 31%가 증발했고 금도 한순간에 9% 가까이 꺾였으며 비트코인마저 24시간 안에 9% 밀렸습니다. 숫자만 보면 각자 이유가 달라 보이죠. 은은 변동성이 큰 자산이고 비트코인은 위험 자산이며 금은 안전 자산이니까요. 그런데 오늘 사건의 핵심은 자산의 성격이 아닙니다. 안전이든 위험이든 상관없이 같은 날 같은 시간대에 같이 무너졌다는 건 한 가지 공통된 메커니즘, 이 시장을 찢어놓았다는 뜻입니다. 저는 결론부터 말하겠습니다. 이번 폭락의 진짜 범인은 케빈 워시도 아니고 트럼프도 아니고 심지어 금 가격 자체도 아닙니다. 진짜 범인은 레버리지입니다. 그 중에서도 50배 레버리지입니다. 시장은 늘 스토리를 붙입니다. 누가 연준 의장이 될 것 같다. 금리가 어떻게 될 것 같다. 달러가 강해질 것 같다. 하지만 그런 스토리가 가격을 서서히 움직이는 구간이 있고 스토리가 단지 반가쇠가 되어 가격을 강제적으로 무너뜨리는 구간이 있습니다. 오늘은 후자였습니다. 오늘은 논쟁이 아니라 청산이었고 전망이 아니라 강제 퇴장이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은 대개 두 부류입니다. 첫째, 레버리지로 들어갔다가 계좌가 밤새 흔들려서 잠을 못 잔 분들. 둘째, 폭락을 보면서 이게 기회 아닌가 하고 손이 근질거리는 분들. 그리고 두 부류 모두가 공통적으로 착각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원인을 맞추면 바닥을 잡을 수 있다는 착각입니다. 그런데 레버리지 청산장에서 바닥은 원인이 아니라 구조가 결정합니다. 구조가 풀릴 때까지, 즉 비지 시장에서 빠져나갈 때까지, 가격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비이성적으로 움직입니다. 여기서 딱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이번 폭락은 끝이 아니라 시작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레버리지는 한 번 터지면 한 번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진콜은 도미노입니다. 첫 번째 도미노가 넘어지면 두 번째는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넘어질 수밖에 없어서 넘어집니다. 그리고 그 도미노가 가장 잔혹한 이유는 투자자가 팔고 싶은 걸 파는 게 아니라 팔리는 걸 팔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은에서 구멍이 나면 현금화가 가장 쉬운 금이 먼저 팔립니다. 금이 나빠서가 아니라 금이 가장 잘 팔리기 때문에 떨어지는 겁니다. 안전자산의 하락은 종종 안전자산의 문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스템이 현금을 요구한다는 신호입니다. 저는 데이터를 하나씩 꺼내 보여드릴 겁니다. 1973년부터 1974년까지 금의 대폭락, 특정 가격대에 걸린 대규모 포지션, 그리고 지금 미국이 감당해야 하는 부채의 무게. 이 세 가지 숫자가 여러분의 다음 행동을 결정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시작은 단순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해야 할 첫 번째 작업은 바닥 맞추기가 아니라 레버리지 제거입니다. 살아남아야 다음 기회가 옵니다. 시장은 언제나 살아남은 사람에게만 복수를 허락합니다. 이제 반가쇠를 데이터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장이 본격적으로 흔들리기 시작한 시간대는 뉴욕 시간 기준 1월 30일 오전 10시 전후로 설명됩니다. 케빈 워시가 차기 연준 의장 후보로 거론됐다는 뉴스가 퍼지자마자 금 선물 가격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뉴스의 진위가 아닙니다. 시장은 사실을 분석하기 전에 먼저 포지션을 정리합니다. 특히 레버리지가 쌓여있는 구간에서는 뉴스가 사실이든 아니든 변동성, 그 자체가 청산 트리거가 됩니다. 금은 최고점에서 이미 과열되어 있었습니다. 5,600달러 부근까지 치솟았던 가격이 4,900달러대로 급락했다는 서술은 시장이 얼마나 얇은 유동성 위에서 춤추고 있었는지 보여줍니다. 이때 금은 안전자산이어서 버틴 게 아니라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더 많이 보유되어 있었고, 그래서 현금이 필요할 때 더 쉽게 매도가 나오는 구조였습니다. 은은 더 극단적이었습니다. 122 달러에서 78달러. 하루 만에 마이너스 31%라는 숫자는 단순한 공포가 아니라 레버리지 포지션이 강제로 초기화되는 과정에서만 가능한 움직임입니다. 정상적인 매매로는 그 속도가 나오기 어렵습니다. 비트코인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85,000달러대에서 76,000달러대로 밀리며 한 번 찍고 반등한 구간이 바로 시장기억이 남아있는 지점입니다. 여기서 대단히 중요한 데이터가 하나 나오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현재는 사명 변경 이슈가 있지만 핵심은 동일합니다. 의 평균 매수가가 약 75,979달러 부근이라는 점입니다. 이 가격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심리적 방어선입니다. 기관과 대형 자금은 이런 레벨을 알고 있고 알고리즘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락이 멈춘 게 바닥이라서가 아니라 그 구간에서 방어 주문과 되사기 논리가 동시에 작동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질문이 생깁니다. 금과 은과 비트코인은 성격이 다른데 왜 같은 날 같이 폭락했을까요? 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시장은 자산별로 따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 레버리지라는 공통 분모 위에서는 하나의 생태계처럼 움직입니다. 어떤 한쪽에서 마진콜이 터지면 투자자는 손실난 자산을 팔아서 현금을 만드는 게 아니라 팔 수 있는 자산을 팔아서 현금을 만듭니다. 특히 선물 파업 파생시장에서는 현금이 곧 생존입니다. 은에서 구멍이 나면 금이 팔립니다. 크립토에서 변동성이 커지면 다른 위험자산까지 동시 매도가 나옵니다. 이게 동시 폭락의 본질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착각을 깨야 합니다. 안전자산이면 덜 떨어져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레버리지 청산 국면에서는 안전자산이 오히려 현금화 용이성 때문에 먼저 맞습니다. 금이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금이 가장 빠르게 현금으로 바뀌기 때문에 팔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구조가 한번 작동하기 시작하면 시장은 이유를 찾기보다 속도를 냅니다. 이제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단어 하나를 꺼내겠습니다. 역사입니다. 투자자들은 늘 말합니다. 이번은 다르다고. 기술이 다르고 시스템이 다르고 시대가 다르다고. 그런데 레버리지가 터지는 장면만큼은 시대가 바뀌어도 거의 똑같은 표정으로 반복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공포, 50년 전에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구간이 1971년부터 1974년 그리고 1974년 말에서 1975년까지의 금시장입니다. 1971년 금태환이 무너진 뒤 금은 돈의 신뢰가 흔들릴 때 사람들이 어디로 도망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 자산이 됩니다. 당시 금값이 35달러였고 1974년 말 195달러까지 상승했다는 흐름은 단순한 상승이 아니라 시스템 불안 프리미엄이 가격에 붙는 과정이었습니다. 불안이 커질수록 사람들은 금을 산 게 아니라 불안을 해지한 겁니다. 문제는 이 불안이 어느 순간 진정되는 것처럼 보일 때입니다. 그때 시장은 이제 더 이상 금이 필요 없다는 신호로 해석하고 레버리지와 투기 자금은 가장 먼저 무너집니다. 1974년의 급락은 195달러에서 103달러까지 약 47% 하락이었습니다. 중요한 건 폭락의 폭이 아니라 폭락이 기간을 가지고 진행됐다는 점입니다. 20개월에 걸친 하락과 횡보는 시장이 단순히 가격을 내린 것이 아니라 심리를 분해하고 포지션을 정리하고 다시 들어올 사람과 나갈 사람을 선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왜 떨어졌을까요? 당시 설명은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첫째, 오일 쇼크가 진정되는 듯 보이며 인플레이션 우려가 완화됐다. 둘째, 베트남 전쟁 종전 기대가 커지며 군사비 부담이 줄 것이라는 기대가 생겼다. 셋째, 미국의 부채가 GDP 대비 30% 수준으로 낮아 연준이 금리를 올릴 여력이 있었다. 즉, 금이 올라야 하는 공포의 조건이 일부 완화되는 장면이 나온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진짜 핵심은 따로 있습니다. 시장을 붕괴시킨 건 단순한 것이 뉴스가 아니라 사람들이 빚을 내서 달려드는 순간입니다. 1975년부터 미국인이 다시 금을 합법적으로 보유할 수 있다는 기대가 퍼지자 개미들은 이제 금의 시대가 열린다며 미리 빚을 내서 뛰어들었습니다. 기대가 과열로 바뀌는 순간 큰 손들은 그 기대를 이용해 물량을 떠넘기고 정부까지 금 경매 등으로 공급을 내보이며 가격을 눌렀습니다. 결과는 뻔합니다.
기대가 공포로 뒤집히는 순간 산더미처럼 쌓인 투기 자금이 와르르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때 시장에 떠도는 말도 똑같습니다. 거품이 터졌다. 금의 시대는 끝났다. 여기까지가 1974년의 장면입니다. 그런데 투자자들이 항상 놓치는 건 다음 장면입니다. 공포가 시장을 떠나게 만든 뒤 진짜 추세는 다시 시작됩니다. 1974년에 폭락이 끝나고 금은 결국 1980년에 850달러까지 상승합니다. 바닥 대비 8배입니다. 이게 역사의 잔혹함입니다. 폭락은 추세 종료가 아니라 레버리지와 약한 손을 제거하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비교를 하겠습니다. 1973년부터 1974년까지와 2026년이 폭락했다는 사실은 같지만 폭락을 만들어낸 환경은 정반대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폭락장을 볼 때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됩니다. 1974년에는 금이 내려갈 이유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인플레이션 공포가 일부 진정되는 신호가 나왔고 전쟁 비용 부담이 줄어들 거라는 기대가 있었고 무엇보다 미국 부채가 낮아서 연준이 금리를 올릴 수 있는 체력이 있었습니다. 즉, 금이 올라야 하는 이유가 약해지는 구간이 실제로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2026년은 어떻습니까? 원자재 가격이 정말 진정됐습니까? 아니요. 공급망과 에너지 가격의 구조적 부담은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지정학적 긴장이 끝났습니까? 아니요. 시장은 여전히 전쟁과 확전 가능성에 민감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미국의 부채는 과거처럼 연준이 마음껏 금리를 올릴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는 숫자를 직시해야 합니다. 미국 정부의 부채가 GDP 대비 100%를 넘는 구간에서는 금리 1% 변화가 국가 재정에 미치는 충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자 비용이 늘어나는 속도 자체가 정책의 상한선을 만들어버립니다. 1974년처럼 금리를 10%까지 올려도 버틸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2026년의 폭락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저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이번 하락은 거시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시장 구조의 사고입니다. 다시 말해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시장의 방향을 바꾼 게 아니라 이미 쌓여있던 레버리지 위에 작은 충격이 떨어지면서 청산 시스템이 자동으로 작동한 겁니다. 중요한 건 이 시스템이 작동할 때 가격은 합리적인 가치가 아니라 강제 매도 물량이 얼마나 빨리 쏟아지느냐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케빈 워시 뉴스는 무엇이었을까요? 원인이라기보다 불꽃에 가깝습니다. 시장은 워시를 매파로 해석합니다. 매파면 금리 인하 속도가 늦어질 것이다. 금리가 높으면 달러가 강해질 것이다. 달러가 강하면 금은 약해질 것이다. 이 논리가 순식간에 알고리즘 매매 신호로 바뀌면서 매도가 튀어나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 봅니다. 워시가 정말로 금리를 공격적으로 올릴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입니다. 부채 구조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즉, 시장은 가능한 정책이 아니라 떠올린 시나리오에 반응했고 그 반응이 레버리지 청산을 촉발한 겁니다. 그럼 왜 하필 이 시점에 터졌느냐? 답은 간단합니다. 폭락은 당일에 준비되는 게 아닙니다. 폭락은 미리 준비됩니다. 레버리지는 눈에 보이지 않게 쌓이고 증거금은 조금씩 올라가며 투자자의 현금 여력은 천천히 말라갑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추가로 낼 돈이 거의 없는 상태가 만들어집니다. 바로 그 임계점 위에서 작은 충격이 오면 시장은 견디지 못하고 무너집니다. 그래서 폭락은 사건이 아니라 상태입니다. 상태가 무르익었을 때 사건은 단지 스위치를 눌러줄 뿐입니다. 이제부터는 이해가 아니라 구조를 보셔야만 합니다. 시장은 감정으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 레버리지 구간에서는 사실상 계산기로 움직입니다. 은선물 시장을 아파트 매매에 비유하면 가장 직관적입니다. 여러분이 5억 원짜리 아파트를 사고 싶다고 합시다. 보통은 5억이 있어야 계약이 됩니다. 그런데 선물 시장은 다릅니다. 선물 시장에서는 증거금이라는 보증금만 내면 그 자산을 내 것처럼 사고 팔 수 있게 해줍니다.
문제는 이게 편리함이 아니라 폭탄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은 선물 한 계약을 사기 위해 필요한 증거금이 약 25,000달러 수준이라고 합시다. 우리 돈으로 대략 3천만 원대 후반. 그런데 이 증거금으로 실제로는 수십만 달러, 즉 수억 원어치 은을 굴리게 됩니다. 내 돈은 손톱만큼인데 내 포지션의 덩치는 10배, 15배로 커집니다. 이게 레버리지입니다. 평상시에는 마법처럼 느껴집니다. 가격이 3%만 올라가도 내 수익률은 30%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안전한 현물이 아니라 빠른 선물로 몰립니다. 하지만 진짜 공포는 50배 레버리지 구간에서 시작됩니다. 100만 원을 들고 50배를 쓰면 5천만 원어치 포지션을 잡는 셈입니다. 여기서 시장이 단 2%만 내려가도 5천만 원의 2%는 100만 원입니다. 즉, 내 원금이 전액 증발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폭락이 10%가 오기 전에 2%에서 이미 계좌가 끝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래소는 절대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손실이 원금을 넘어가면 거래소가 깨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래소는 손실이 원금을 먹기 시작하는 순간 여러분의 포지션을 강제로 정리합니다. 이것이 마진콜, 그리고 강제 청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죠. CME 같은 거래소가 증거금을 올립니다. 인 겉으로는 안전장치입니다. 시장이 과열됐으니 레버리지를 줄이라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현금 요구입니다. 계약당 3,000달러를 추가로 내라고 하면 포지션이 여러 개일수록 그 부담은 폭발합니다. 투자자들이 가장 약한 순간은 언제일까요? 가격이 오르는 동안이 아닙니다. 가격이 흔들리기 시작했는데 동시에 추가 현금까지 요구받을 때입니다. 그때는 선택지가 없습니다. 돈을 더 넣어서 버티거나 포지션을 줄이거나 아니면 강제 청산을 당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돈을 더 넣어서 버티는 선택을 쉽게 못합니다. 왜냐하면 레버리지를 쓰는 사람들은 원래 현금이 넉넉하지 않아서 레버리지를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연쇄 반응이 시작됩니다. 누군가가 증거금을 못 내서 포지션을 줄이면 시장에 매도 물량이 쏟아져 가격이 떨어집니다. 가격이 떨어지면 다른 사람이 마진콜을 받습니다. 그 사람도 팔아야 합니다. 다시 가격이 떨어집니다. 이것이 리퀴데이션 캐스케이드, 강제 청산의 도미노입니다. 폭락은 공포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라 강제 청산 때문에 공포가 확대되는 겁니다. 순서가 반대입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다면 다음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와야 합니다. 오케이, 은은 레버리지 때문에 터졌다 치자. 그런데 안전자산의 왕이라는 금은 왜 같이 터졌냐? 답은 잔인할 정도로 단순합니다. 금은 범인이 아니라 희생양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금이 왜 같이 맞았는가를 가장 현실적인 장면으로 상상해 보겠습니다. 은 선물에서 마진콜이 터졌습니다. 거래소는 즉시 현금을 요구합니다. 지금 당장 증거금을 더 넣어라. 못 넣으면 포지션을 정리한다. 문제는 은이 이미 급락 중이라 인 은을 팔아도 원하는 가격에 팔리기 어렵고 팔수록 더 떨어집니다. 이때 투자자는 무엇을 할까요? 손실난 은을 억지로 팔아서 구멍을 메우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을 팔아 현금을 만듭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게 금입니다. 금은 이번 폭락의 범인이 아닙니다. 금에 무슨 치명적인 결함이 생겨서 갑자기 안전자산의 지위가 무너진 게 아닙니다. 금은 현금화 최강자산이라는 이유로 맞은 겁니다. 시장에서 위기가 오면 늘 나오는 말이 있죠. 위기 때는 팔고 싶은 걸 파는 게 아니라 팔리는 걸 판다. 은이 안 팔리면 금을 팝니다. 주식이 급락하면 채권을 팝니다. 코인이 흔들리면 다른 위험 자산을 던집니다. 이것이 유동성의 폭력입니다. 위기 국면에서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가치가 아니라 유동성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오해를 하나 깨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금이 하락하면 금에 뭔가 문제가 생겼나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레버리지 청산장에서 금의 하락은 종종 시스템이 현금을 요구한다는 신호입니다. 금이 내려가는 이유가
금 때문이 아니라 다른 시장에서 터진 구멍을 메우기 위한 현금 조달이기 때문입니다. 즉, 금은 비상금 돼지 저금통입니다. 투자자들은 금을 가장 마지막까지 안 팔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마진콜이 오면 싫고 좋고의 문제가 아니라 살고 죽고의 문제가 됩니다. 결국 금은 건강해서 팔립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금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잘 팔리기 때문에 위기 때 가장 먼저 물량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럼 또 질문이 생깁니다. 그래도 왜 하필 1월 말에 이렇게 크게 터졌냐? 앞에서 말했듯이 폭락은 하루 만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이 12월의 증거금 인상은 시장의 바닥에 휘발유를 부어놓은 것과 같습니다. 투자자들의 자금 사정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고 포지션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현금을 갉아먹습니다. 겉으로는 계속 상승했으니 아무 문제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비상금이 말라갑니다. 추가로 낼 돈이 더 이상 없다는 상태가 만들어집니다. 이 상태가 바로 임계점입니다. 임계점을 넘으면 작은 충격에도 시장은 한꺼번에 무너집니다. 그리고 1월 말의 충격은 뉴스 한 줄이었습니다. 케빈 워시가 거론되자 시장은 초 단위로 계산을 시작합니다. 워시는 매파, 매파는 금리 인하, 지연, 금리는 달러 강세, 달러 강세는 금 약세. 이 논리가 알고리즘 매매 시스템에 입력되고 매도 신호가 나가고 그 순간 레버리지 청산이 폭발적으로 작동합니다. 하지만 다시 강조합니다. 워시가 진짜 문제였던 게 아닙니다. 문제는 시장이 불안한 상태였다는 겁니다. 휘발유로 가득 찬 방에 라이터가 들어온 것뿐입니다. 이제 핵심 질문을 정면으로 던지겠습니다. 케빈 워시가 정말로 금리를 높게 오래 유지할 수 있느냐? 시장은 워시를 매파로 규정했고 그 해석이 매도 신호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정책은 성향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정책은 체력으로 결정됩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의 체력은 1970년대와 전혀 다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면 이번 폭락이 왜 정책 변화가 아니라 시장 과민 반응 플러스 레버리지 청산의 조합인지가 선명해집니다. 먼저 숫자를 보죠. 미국 정부의 부채가 GDP 대비 100%를 넘는 구간에서는 금리 1%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과거처럼 금리를 올려서 인플레이션을 눌러야지라고 단순하게 말할 수 없는 구조가 됩니다. 왜냐하면 금리는 민간만 때리는 게 아니라 정부 재정의 심장을 직접 찌르기 때문입니다. 금리가 올라가면 국채 이자 부담이 급격히 커지고 그 부담은 결국 재정 적자 확대와 추가 발행으로 이어집니다. 즉, 금리를 올려서 물가를 잡으려는 움직임이 오히려 부채의 압력을 키우는 역설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연준은 정책 선택의 폭이 줄어듭니다. 매파 성향이 강하더라도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것과 이상적으로 하고 싶은 것은 다릅니다. 1970년대는 어땠습니까? 당시 미국 부채는 GDP 대비 30% 수준으로 낮았습니다. 금리를 올려도 정부가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준은 훨씬 강하게 밀어붙일 수 있었고 시장도 그 강경함을 믿을 근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부채가 높은 상태에서 금리를 공격적으로 올린다는 건 정부가 스스로 숨통을 조이는 행위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워시를 매파는 금리 급등은 달러, 초강세는 금 붕괴로 직선 연결한 것은 정책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과장된 단순화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왜 시장은 그렇게 과민 반응했을까요? 답은 심리나 정치가 아니라 레버리지 구조입니다. 레버리지가 쌓여 있으면 시장은 판단이 아니라 반사신경으로 움직입니다. 알고리즘 매매는 특히 그렇습니다. 뉴스 한 줄이 들어오면 그 뉴스가 맞는지 틀린지 따지는 게 아니라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에 먼저 대응합니다. 즉, 리스크를 줄여라는 신호가 먼저 실행되고 그 실행이 가격을 흔들며 그 흔들림이 다시 마진콜을 부르고 마진콜이 매도를 부르는 자기증폭 루프가 생깁니다. 이 루프가 돌아가는 동안에는 정책의 현실성, 부채의 제약, 경제의 체력 같은 느린 변수가 반영될 시간이 없습니다. 시장은 오직 지금 당장 필요한 현금과
지금 당장 줄여야 하는 포지션만 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냉정한 시각이 필요합니다. 거래소는 바보가 아닙니다. 증거금을 올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100%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올리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투자자의 수익이 아니라 시스템의 생존입니다. 가격이 과열되면 나중에 터질 때 연쇄 부도가 나고 그 피해가 거래소 자체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소는 과열 신호가 보이면 증거금을 올려 레버리지를 강제로 줄입니다. 문제는 그 브레이크가 너무 강하면 시장은 조정이 아니라 추락으로 반응한다는 겁니다. 이번 사태는 그 추락의 전형적인 형태입니다. 여기서 시장 참여자들이 반드시 던져야 할 질문이 나옵니다. M이 증거금 올린 게 한두 번이냐? 작년에도 올렸다 나도 올렸는데 그때는 금도 은도 잘만 올랐잖아. 왜 이번에만 이렇게 처참하게 터졌지?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다음번에도 똑같이 당합니다. 폭락은 사건으로 설명하면 끝나지만 조건으로 설명하면 다음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폭락의 차이는 한 가지로 요약됩니다. 시장이 버틴 게 아니라 시장의 현금이 이미 바닥나 있었다는 겁니다. 그동안 증거금 인상은 짜증나는 입장료 정도였습니다. 가격이 너무 빠르게 오르니까 투자자들은 증거금을 더 내도 버텼습니다. 하루만 참으면 수익이 나고 이틀만 참으면 추가 증거금을 벌어버리니 빚을 내서라도 현금을 채워 넣고 계속 파티를 즐겼던 겁니다. 쉽게 말해 상승장이 증거금 비용을 이겼습니다. 그래서 거래소가 브레이크를 밟아도 시장은 버텼고 오히려 증거금 인상은 과열인이 더 오르기 전에 타라는 이상한 해석까지 나왔습니다. 상승장에서는 사람들의 해석이 늘 비틀립니다. 하지만 현금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증거금은 한 번 올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올리고 그때마다 투자자들의 비상금을 조금씩 갉아먹습니다. 겉으로는 수익이 나고 있으니 괜찮아 보이지만 사실 그 수익은 아직 실현되지 않는 장부상의 수익일 뿐입니다. 반면 증거금은 지금 당장 내야 하는 현금 지출입니다. 이 차이가 누적되면 어느 순간부터 시장은 더 이상 추가로 낼 돈이 없다는 상태로 들어갑니다. 저는 이 상태를 임계점이라고 부릅니다. 임계점에 들어간 시장은 아주 작은 충격에도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그 충격을 막아줄 완충자에, 즉 현금이 없기 때문입니다. 12월 26일의 증거금 인상은 바로 그 마지막 한 방울이었습니다. 투자자들의 주머니에서 나올 수 있는 마지막 현금까지 말라붙게 만든 조치였고 시장은 그 후 한 달 가까이를 겉으로는 멀쩡하지만 속으로는 깡통 직전인 상태로 버텼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변동성이 조금만 커져도 사람들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습니다. 추가 증거금을 넣는 순간 생활비와 비상금까지 깨야 하는 수준으로 들어가니까요. 그래서 선택은 둘 중 하나가 됩니다. 스스로 포지션을 줄이거나 아니면 강제 청산을 당하거나 그리고 임계점에서는 자발적 축소가 강제 청산으로 연결되기 쉽습니다. 누군가 줄이기 시작하면 가격이 흔들리고 그 흔들림이 곧바로 다른 사람의 마진콜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금은 9% 빠졌는데 은은 31%나 빠졌을까요? 같은 귀금속인데 왜 차이가 이렇게 컸을까요? 이 또한 가치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입니다. 첫째, 지시장 규모가 다릅니다. 금은 훨씬 더 큰 시장이고 은은 상대적으로 작은 시장입니다. 같은 양의 매도 물량이 쏟아져도 작은 시장은 충격이 더 큽니다. 둘째, 레버리지 비중이 다릅니다. 은 시장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투기 자금이 더 많이 몰립니다. 변동성이 크면 레버리지로 한 방을 노리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그만큼 청산도 더 잔인하게 나옵니다. 셋째, 은은 산업 수요의 그림자를 함께 달고 다닙니다. 금리가 높아지고 경기가 둔화될 것이라는 해석이 붙는 순간 은은 귀금속 프리미엄과 함께 산업 수요 우려까지 동시에 맞습니다. 그래서 은은 올라갈 때는 더 많이 오르고 내려갈 때는 더 많이 내립니다. 이게 은의 본성입니다. 여기까지 오면 마지막 퍼즐이 남습니다. 비트코인은 왜 7만 6천 달러에서 튕겼고 그 숫자는 앞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가?
이제 비트코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동시 폭락에서 많은 분들이 가장 크게 겁먹은 지점이 바로 76,000달러였습니다. 여기 깨지면 끝나는 것 아니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마진콜 당해서 물량을 던지면 연쇄 폭락 오는 거 아니냐? 이런 공포가 시장을 지배했죠. 그런데 결론부터 말하면 76,000달러가 깨진다고 해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마진콜로 강제 매도에 들어가는 구조는 아닙니다. 이 부분을 정확히 이해해야 공포에 휘둘리지 않고 다음 수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부채의 형태입니다. 선물 거래에서 마진콜은 담보와 증거금으로 즉시 정산되는 구조에서 발생합니다. 가격이 조금만 역방향으로 움직여도 증거금이 증발하고 거래소가 포지션을 강제로 닫습니다. 반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을 사들일 때 활용한 주요 조달 방식은 은행 대출처럼 담보를 잡고 매일 마진을 체크하는 형태가 아니라 전환사채의 중심의 구조입니다. 쉽게 말해 지금 당장 현금을 더 가져오라는 독촉 전화가 즉시 울리는 빚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76,000달러 밑으로 내려간다고 해서 자동으로 비트코인을 팔아야 하는 기계적 강제 조건이 작동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리스크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진짜 위험은 매도 폭탄이 아니라 매수 엔진의 정지입니다. 시장이 두려워해야 할 시나리오는 이겁니다. 비트코인이 단기간에 흔들려 7만 달러, 6만 달러를 찍는 것보다 5만 달러 LA에서 장기간 눌려있는 상태가 이어지는 경우입니다. 왜냐하면 그 구간에서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주가와 자금 조달 여건이 급격히 나빠지면서 더 이상 공격적으로 자금을 조달해 비트코인을 사들이는 무한 매수 루프가 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가격을 아래로 끌고 가는 건 강제 매도가 아니라 위로 당겨주던 구조적 매수 수요가 사라지는 충격일 수 있습니다. 그럼 왜 시장은 76,000달러에 그렇게 민감했을까요? 이건 펀더멘털보다 시장 심리의 지점입니다. 대형 자금과 알고리즘은 모두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가격을 압니다. 특히 76,000달러는 단순한 라운드 넘버가 아니라 여기서 깨지면 공포가 폭발할 수 있다는 집단 심리의 트리거로 작동합니다. 그래서 그 구간에서는 매수 방어가 들어오기 쉽고 반대로 깨지는 순간에는 공포성 매도가 한꺼번에 쏟아질 가능성도 커집니다. 이번에 잠깐 찍고 튕겨 나온 것은 시장이 그 숫자의 의미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 바닥이라서가 아니라 방어선이어서 반응한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어야 할 실전 결론은 간단합니다. 비트코인은 회복 속도가 가장 빠른 후보가 될 수 있지만 그만큼 털기도 가장 잔인할 수 있습니다. 금과 비교하면 훨씬 더 심리 게임이 강합니다. 금은 중앙은행이라는 뒷배가 있지만 비트코인은 심리와 유동성이 뒷배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디지털 고무줄처럼 튕길 수 있지만 동시에 개미를 완전히 흔들어 떨어뜨리는 극단적 변동도 동반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를 정리하겠습니다. 폭락장에서는 대부분의 사람이 두 가지 본능에 끌립니다. 하나는 지금 싸졌으니 물타기이고 다른 하나는 바닥을 맞춰서 한 방에 복구입니다. 하지만 레버리지 청산 이후의 시장에서 이 두 가지는 가장 위험한 선택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런 폭락은 V자 반등으로 끝나는 경우가 드뭅니다. 폭락은 끝이 아니라 정리의 시작일 때가 많습니다. 역사를 보더라도 레버리지가 터진 뒤 시장은 대개 U자형 회복을 그립니다. 떨어지고 횡보하고 바닥을 다지고 그 다음에 올라갑니다. 왜 바로 못 오르느냐? 심리가 구조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고점에서 물린 사람들은 조금만 반등해도 본전이라도 찾자는 마음으로 매물을 쏟아냅니다. 그래서 올라가려 하면 막히고 다시 내려가고 다시 오르려 하면 또 막힙니다. 이 과정이 지루하게 반복되면서 바닥이 만들어집니다. 즉, 바닥은 한 번 찍고 끝이 아니라 시간을 먹고 완성됩니다. 그럼 언제가 진짜 바닥이냐? 저는 딱 두 가지 신호만 보라고 말합니다. 첫째, 미결 제약정이 눈에 띄게 줄어들어야 합니다. 이 빚으로 들어온 포지션이 정리되면서 시장의 레버리지가 초기화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둘째,
역대급 거래량이 터져야 합니다. 뉴스에서 금은 끝났다, 비트코인은 사기다 같은 극단적 문장이 쏟아지고 마지막까지 버티던 개미가 공포에 던지면서 거래량이 폭발하는 순간이 나옵니다. 그때가 기관이 조용히 주워 담는 바닥 구간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닥은 늘 희망이 아니라 절망에서 만들어집니다. 이제 자산별로 접근 순서를 정리하겠습니다. 회복 속도 1등 후보는 비트코인입니다. 심리가 살아나면 가장 빠르게 튀어오를 수 있습니다. 특히 76,000달러 같은 핵심 방어선이 지켜지는 동안에는 반등 탄력이 강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비트코인은 가장 빠르게 오르는 자산인 동시에 가장 잔인하게 털 수 있는 자산입니다. 야수의 심장을 가진 사람만 접근해야 합니다. 반대로 가장 위험한 자산은 은입니다. 은은 절반은 귀금속이지만 절반은 산업재입니다. 경기 둔화, 우려가 붙는 순간 수요 측 충격이 함께 옵니다. 시장 규모도 작고 레버리지도 많아서 회복이 가장 느리고 흔들림이 가장 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안전한 자산은 금입니다. 금은 개미만 사는 게 아니라 중앙은행이 삽니다. 가격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거대한 매수 주체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하방 경직성이 상대적으로 강합니다. 그리고 행동 원칙은 두 줄로 끝납니다. 첫째, 레버리지부터 제거하십시오. 이번 폭락이 증명했습니다. 레버리지는 자산을 날리는 게 아니라 멘탈을 날립니다. 둘째, 타이밍을 맞추려 하지 말고 기간을 사십시오. 지금이 바닥인지 더 떨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올인은 금물입니다. 대신 앞으로 3개월, 매주 같은 요일에 기계적으로 분할 매수하는 구조를 만드세요. 떨어지면 더 싸게 사고, 오르면 수익을 얻는 시스템을 스스로 설계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한 문장입니다. 자산 붕괴보다 무서운 건 멘탈 붕괴입니다. 시장은 다시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멘탈이 무너지면 회복은 어렵습니다. 이번 폭락은 벌이 아니라 경고였습니다. 레버리지를 끊고 구조로 대응하는 사람만이 다음 상승에서 살아남습니다.